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중동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 저 사실 처음엔 뉴스 봤을 때 솔직히 이런 생각 했거든요. 아, 또 중동에서 싸우네. 기름값 좀 오르겠구나.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경제 공부 열심히 하는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이 복잡한 상황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무대인 호르무즈 해협부터 짚고 갈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고요? 지도 보시면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에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0-40km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이동하는 원유의 무려 20%가 지나다닌대요. 하루로 따지면 약 2천만 배럴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70만 배럴이니까 이 해협 하나로 우리나라 소비량의 7배가 넘는 원유가 매일 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혈관 같은 존재예요.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 세계가 고통받겠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뉴스에서는 온통 육아 폭등, 에너지 대란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들이 쏟아졌죠. 실제로 국제 유가는 이틀 만에 10% 이상 폭등해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때 이란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어요. 바로 중국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는 바에는 해협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 말만 들으면 그럼 중국한테는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중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게 있거든요. 전 세계 원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페트로 위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실현되면 미국 달러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란의 제안은 중국한테 횡재 같은 기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제안이 사실은 중국을 올가매는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거예요. 성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쓰셨다는 그 황금잔이에요. 엄청나게 귀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죠. 근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면은요, 손에 넣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이란의 제안이 딱 그거였어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손에 쥐는 순간 중국 경제의 핵심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함정이었던 거죠. 일부 위안화 결제의 함정, 보험이 없으면 배도 못 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이란이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 줄게 라고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솔깃했을 거예요. 실제로 중국 민간 해운사 배 한 척이 이란과 독자적으로 협의해서 해협을 통과하기도 했거든요. 뉴스에서 보면 중국, 미군 없이 독자 통과 성공이라고 대서특필됐죠. 근데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배 한 척 통과한 게 왜 이렇게 대단한 뉴스가 되는 거지? 원래 그냥 지나다니는 거 아닌가? 그 답을 찾다가 해상보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보험 꼭 드시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해요. 사고가 나거나 전쟁 지역을 지나다가 피격당하면 그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전 세계 전쟁 위험 보험의 90% 이상을 영국과 미국의 보험사들이 쥐고 있어요. 로이즈 오브 런던 같은 곳들이요. 이란이 위안화 결제 선박만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영미권 보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제재 대상과 연관된 위안화 거래 선박에는 보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올린 게 아니에요. 아예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없는 배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항구에서 입항 자체를 거부당해요. 기름을 싣고 왔는데 항구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새로 만든 포인트 카드로만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카드를 마트 계산 때 90%가 인식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카드는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위안화로 원유를 사려면 그 원유를 실은 배가 보험도 없이 항해해야 하고 목적지 항구에서 퇴짜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기름값 아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셈이죠. 결국 이란의 제안은 중국을 미국의 금융제재 최전선으로 끌어내는 함정이었던 거예요. 중국을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이란은 뒤에서 구경하는 구도가 된 거죠. 2부 HQ 가입이 요격률 0% 중국 무기의 민낯이 드러나다. 자,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미사일 시스템 아세요? 이름이 HQ-9B예요. 중국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해왔어요. 250km 밖에서 날아오는 스텔스 전투기도 다 잡아낼 수 있다. 스텔스기라는 건 레이더에 잘 안 잡히도록 설계된 최첨단 전투기예요. F-35 같은 거요. 그걸 250km 밖에서 탐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싶지만 중국은 자신있게 홍보했죠. 이란은 이 시스템을 얼마에 샀을까요? 무려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에요. 이걸 핵시설 주변에 촘촘하게 배치했어요.
그런데 2026년 3월 이스라엘의 F-35I와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실제로 날아왔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HQ-9B의 요격률 0%.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했어요. 12개 포대가 1시간 만에 전부 정밀 유도 폭탄에 맞아 파괴됐어요.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탐지 자체를 못한 거예요. 250km 밖에서 잡는다더니 눈앞에 와도 못 본 거죠? 7조 원짜리 시스템이 단 1시간 만에 고철이 된 거예요. 이란 정부가 얼마나 격노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했어요. 중국이 판 건 비싼 고철 덩어리였다. 심지어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국산 장비들도 창피하다며 자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파장이 엄청나게 커요. 중국 무기를 사간 나라가 이란만이 아니거든요. 파키스탄, 벨라루스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산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속은 거 아닌가요? 줄줄이 도입 취소를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실제 전쟁터에서 0%라는 처참한 성적표가 나왔으니까요. 중국 방산 수출 시장이 30%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전쟁터에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인 천궁 II는 어떤 성적을 냈을까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무려 97%의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중국 HQ-9B가 0%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 천궁 II는 97%를 기록한 거예요. 이 차이가 국제무기 시장에 어떤 파장을 가져왔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바로 움직였어요. 중국 장비 다 치우고 한국 걸로 채워주세요.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방산이 무너진 자리를 K방산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재편이에요. 3부 400조 부채 폭탄, 중국 내부의 시한 폭탄. 세 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내부 문제예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두들겨 맞는 것도 힘든데 안에서도 터지고 있거든요. 혹시 헝다그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였는데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결국 파산했어요. 2021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중국 사람들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심해요. 거의 전 재산을 집에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70개 주요 도시에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내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을 꽁꽁 닫게 되죠. 소비가 얼어붙는 거예요. 소비가 얼어붙으면 기업들이 물건을 못 팔아요. 물건을 못 팔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줄어요. 일자리가 줄면 청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소비가 더 줄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나서 2030년을 이 악순환 속에서 고생했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이걸 잃어버린 XX년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지금 그 입구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붙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 재정 문제예요. 중국 지방정부는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개발업체에게 팔아서 번 돈으로 예산을 운영해요. 그런데 부동산이 침체되니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땅을 못 팔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지역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인프라 투자도 못하고 지역 은행 지원도 못해요. 지방 은행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번지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을 생각해보세요. 원래 8조각으로 나눠서 다 같이 먹어야 하는데 피자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먹을 사람 수는 그대로인데 피자가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구 문제까지 겹쳐요. 중국의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의 강점이 싸고 풍부한 노동력이었잖아요. 그런데 일할 청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고령화는 빨라지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니 공장을 안 짓고 공장이 없으니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니 소비를 못하고 또 악순환이에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란 사태로 에너지 수입 비용은 오르고 수출하던 무기는 고철 취급받고 안방인 부동산과 금융까지 흔들리는 네 곳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상황이에요. 4부 이란의 새 지도자와 끝나지 않는 전쟁. 네 번째로 이란 내부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짚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가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이란의 실질적인 2인자였던 알리 라리잔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비교적 실용적인 노선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우드 협상 테이블은 열어두자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해버렸어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던 목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자리를 채운 게 바로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예요. 그는 아버지보다도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래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릎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배상금을 내놓기 전까지 평화는 없다.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에너지 불안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이란의 새 지도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식을 아예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기존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의 배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었거든요. 이걸 항행의 자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란은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나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나라의 배만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통행료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유지되던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에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 솔직히 지금 당장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5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의 현실과 대응.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한국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어요. 주유소 가기가 무섭죠.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시했어요. 석유 최고 가격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이 가격 이상으로 팔면 안 된다라고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휘발유 1,074원, 경유 1,073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정유사에 통보됐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기름값 부담이 줄어드니 반가운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는데 팔 수 있는 가격은 정부가 눌러놨으니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기름을 아예 안 풀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격 통제가 오히려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요. 정부도 이걸 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비축해놓은 원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하고 UAE에서 2,4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하고 러시아산 원유 도입도 검토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데 이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K방산 관련 섹터예요. 중국 방산의 신뢰도가 무너진 자리를 한국 방산이 채우고 있다는 건 일시적인 뉴스 테마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구조적인 변화예요. 이 흐름은 몇 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망 재편 수혜 섹터예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새로운 항로 개발, 대체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관련 조선사나 건설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에요. 만약 유가가 120달러를 넘고 정부 통제도 한계에 부딪힌다면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겨야 해요. 반대로 중동에서 협상 가능성이 나온다면 그동안 과도하게 빠진 주식들을 저점에 담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공부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고 투자는 항상 본인이 직접 판단하셔야 해요.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래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기회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함정이 있다. 이란이 중국에게 건넨 위안화 결제 제안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엔 중국한테 엄청 좋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인지 소름이 돋았어요.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금융보험망이 무너졌어요. 위안화로 결제하는 순간 영미권 보험사들이 보장을 거부했고 보험 없는 배는 항구에 입항조차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달러 패권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달러 금융 시스템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온몸으로 확인한 거예요. 두 번째, 방산 신뢰도가 박살났어요. 7조 원짜리 HQ마이비가 실전에서 요격률 0%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무기 수출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한번 깨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세 번째,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헝다 사태로 촉발된 400조 원 규모의 부채 폭탄, 집값 하락, 지방 재정 위기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중국 내부의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어요. 네 번째,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렸어요. 중국은 원유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그것도 서로 맞물리면서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처음엔 중동 전쟁, 중국 경제 이런 말들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제 주유소 기름값이랑 직결되고 제가 보는 주식시장이랑 직결되고 심지어 제가 사는 집값 흐름과도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경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지갑에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영상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에서 유가 올랐다, 주가 떨어졌다 라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경제 뉴스나 이해가 안 되는 용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거든요.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